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 결정만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제계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계는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서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0.9%, 내년은 1.8%로 전망된다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을 해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으로 우려됐지만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대미 투자와 구매 계약을 쏟아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의 고효율 항공기 100세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한국가스공사는 2028년부터 10년 동안 미국산 LNG를 연간 330만 톤 수입하는 중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선과 원자력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한미 간 제조업 르네상스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다양한 내용과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교적 원만하게 끝났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정치권에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만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선 회담 결과부터 좀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진교 원장님, 한미 정상회담 우선 결과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요약 좀 해주실까요? 핵심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우리나라가 7월 미국과 협상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 협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제 네. 그 과정에서 특히 그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네. 갖다가 좀 강조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직접 방문해서 김정은 그 뭐라 그럴까요? 위원장을 갖다 만나가지고 뭔가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좀 역할을 좀 해다오. 예.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냥 화기애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큰 문제는 없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러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라든지 또는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규모라든지 그게 더 늘려라고 요구할 거라든지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할 거라고 좀 우려는 했는데 그런 건 없었는데 우리 민정원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회담 결과나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정상회담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케미를 형성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문제라든지 여타 소소한 부분에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정상 간의 신뢰 형성하는 계기,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 남겼기 때문에 네. 향후에 정상 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목표는 한미 관계, 한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유성락 그 안보실장에서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 의제에 관련돼서 목표가 있었다. 한미 경제 통상 안정화, 두 번째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 간의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 이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조선이나 원자력, 그리고 이제 그 방산이라든지 AI, 양자 컴퓨팅 이런 부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협력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반면에 그 경제 관세 협상을 구체화하는 부분, 동맹을 현대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전은 거두고 있으나 워낙 빠르게 그 변화하고 있고 고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진전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가시적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큰 틀의 두 가지를 본다면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3대 목표에 있어서도 하나의 목표는 성공적이었고 두 가지는 진전을 거두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볼 때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외신의 평가라든지 또 정치권의 평가도 대충 비슷합니까? 혹시 전혀 다른 평가는 좀 혹시 안 나옵니까 지금? 외신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몇 군데 외신을 평가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 극복해서 결과가 무난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대체적인 그런 외신들의 평가였고요. 일부 정치권에서는 뭐 역대급의 외교 참사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조금 왜 과한 참사라고 것 했을까요? 같다. 아마 그 처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도착하고 의전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홀대를 받았습니까? 의전에서 혹시 그런 건? 실제 홀대를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방미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국빈 방문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방문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의전이라든지 하는 관례들이 다 다른데 단순하게 이제 비교해봐서는 조금 의전이 그에 비해서 좀 약했다라는 그런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사실이니까 그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비판을 또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보면 대통령이 방미를 하셨을 때 세 가지 종류의 방문이 있습니다.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이 가장 높은 수준인 거고요. 방문? 그다음에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은 다 초청을 받아서 상대국 정상이 초청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이 실무 방문, 워킹 비짓이라 하는 건데 이것은 그 공식 초청을 받지 않고 짧은 게 방문해가지고 실무적 협의를 할 때 이번에 그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공식 실무 방문이기 공식 때문에 실무 방문. 공식 방문과 실무 방문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의전의 수준이 가장 격식이 높은 방문이 국빈 방문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환영 행사가 있고 21발의 예포도 발사하고요. 국빈 만찬 그리고 연방 의회에서 연설할 기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격식이 높은데 이거는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밖에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빈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전에 있어서 의전장이 나오고 국무 인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풍성해 보였고 특히 백악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이제 그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공식 신문 방송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 비교가 된 부분에 있었던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피셜 워킹 비짓,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기존 국빈 방문과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정상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있잖아요. 즉흥적이고 또 불확실한 성격,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외교 참사가 생각돼서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조금 있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그 과정에서 가장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대북 관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서 당신이 세계의 평화를 갖다 위해서 여러 군데 지금 전쟁도 휴전 내지 종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그런 정도 역할을 못 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켜 세워주면서 북한 같은 경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분당 국가니까 이런 데에서 당신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트럼프 월드 뭐 거기다 북한에 지어가지고 같이 골프도 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니까 그 얘기를 번역하는 순간 이렇게 통역하는 거죠. 통역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그냥 화하게 입이 웃은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참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좋아한 말을 좀 많이 준비를 그렇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저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그런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럴까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서는 주한미군 부지, 지금 주한미군이 머물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기지를 미국이 좀 갖고 싶다 이런 말을 지금 한 것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 이건 어떤 뜻이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유성래 안보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홍범 그 정책실장이 새 실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기지를 이제 소유하는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래 안보실장께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부지를 공유하는 거다. 임대해서 우리가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여를 하는 거다. 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한미군 부지를 미국이 소유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러한 발언을 했느냐 이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어떤 부지가 탐난 것이 아닌가. 캠프 험프리스라는 곳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어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높게 본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 문맥상 보면 간담회를 할 때 주한미국 감축과 더불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주한미국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니까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부지 얘기로 얘기가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 이런 부분보다 어떤 한국이 어떤 그 주둔 미군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군이고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적으로 주한미군 규모와 어떤 역할 조정 그 동맹 현대화 이 부분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부식시키는 그러한 그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도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보관,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저는 사실 이제 여기 민 교수님 얘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유권을 갖다가 얻겠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던졌으면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 우리가 관심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있는 그런 그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도 우리의 그 자유스러운 활동을 뭐 지금도 보장이 돼 있지만 그 소유권을 마치 갖고 있을 때 정도로 마음대로 우리가 뭐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 그 위치가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사실 중국의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야, 이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우리가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겠구나. 근데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의미나 포석을 갖다 두고 한번 넌지시 던져본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네, 네.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셔가지고 캠프 험프리스를 헬기를 타고 방문하셨어요. 일기 때? 예, 일기 네. 때 방문하실 때 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캠프 험프리스를 보면서 저렇게 큰 기지를 그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 한국 측이 90% 이상의 비용을 댔다. 그러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 감탄하면서 본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감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확인한 것이 그것이 저렇게 큰 시설이 생산 시설인데 저기가 어디냐? 그게 바로 삼성 캠퍼스였어요. 평택에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예, 상당히 그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그 경제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경제적 이해관계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높게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소유권,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사실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는 회담 전에 나왔던 이 숙청 뭐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발언에 우리가 사전에 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죠. 예, 그렇죠. 결국은 다 뭐 오해가 좀 풀린 거죠, 이런 거는.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본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좀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뭐 I'm sure 그래 확실하게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오해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다면 뭐 사실 SNS를 갖다 내리든지 뭐 그랬어야 되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은근하게 또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그 포석의 의미도 있지 그 말 않을까. 발언도. 네. 그러니까 좀 깝깝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유심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뭐 우회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고요. 여튼 뭐 좀 오해가 풀렸다니까 다행입니다. 역시 우리가 관심을 모았던 것은 투자입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에 이제 지렛대를 삼았던 3,500억 달러 투자인데 당시 발표할 때 이제 1,500달러는 마스가 조선은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뭔가 뭐 협의나 좀 구체화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500달러 외에는 그런가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참 선방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이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투자의 형태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와 어떤 그 대출과 보증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투자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 직접적인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조만간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범용 투자 패키지라고 하는 2천억 달러 부모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대출이나 보증의 형태로 상한을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 투자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트닉 상무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2천억 달러 불을 갖다가 어느 분야에 쓸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급 시기나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합의문에 명시하자 이런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은 국내 정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압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방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 모호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 이제 이번에 보도가 나온 것이 1,500억 달러 분야의 기업들이 투자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2천억 달러와는 별개 부분이고요. 그렇죠. 3,500달러 패키지와는 별개 문제고 별개고 개별 기업들이 직접 투자의 형태로 미국 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길을 살려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모호하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교 원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추가로 3,500달러 외에 이번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거나 구매하기로 약속한 1,500억 달러.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뭐 대한항공도 항공사 대한항공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항공기 네. 구매랑 엔진 구매해가지고 약 한 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 2028년서부터 LNG 약 예. 330만 톤 네. 도입하는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구체화는 안 됐지만 지금 한수원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소형 원자로 관련해가지고 협력 사업도 SMR. 있었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아지면 약 한 1,500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그 아까 그 2,000억 달러 부분에 약간 모호하게 남긴 것은 3,500억 중에 2,000억. 예. 네. 남긴 것은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이제 미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예. CNBC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예. 지금 한국 그리고 또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번에 좀 문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문서화 준비 문서화 중이다. 중인데 이제 그 발언을 갖다 보면은 이제 common-인데 그 understanding 그래서 양국이 공통의 이해가 있고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문서화를 하는 작업인데 대략 시간은 뭐 한 3,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저는 아마 9월 중순이나 뭐 늦어도 9월 말경이면 문서화된 게 나오는데 예. 그것을 보면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투자라든지 전체적인 우리의 그 한미 간의 관세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이슈들이 아마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과 EU와의 협상 결과도 지금 문서화로 나왔거든요. 예. 구체화돼서. 예, 구체화돼서 나왔는데 굉장히 또 표현이 영어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해서는 EU가 다 관세를 철폐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실제 문서화된 표현을 보니까 그냥 will eliminate tariffs 아니고 intend to eliminat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폐하겠다는 것도 철폐한다는 아니고 거야. 철폐하겠다는 의도가 의사가, 있다, 의향이 의도가 있다. 참. 그래 참 애매하죠. 결국 우리도 앞으로 2,000억 달러,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좀 남은 과제로 있네요. 좀 그렇죠. 예, 문서화하는 거. 그래서 아마 지금 열심히 물밑에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그 워딩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 갖고 굉장히 오고 가고 막 밀고 당기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해 봅니다. 또 하나 회담 전에 우리는 좀 걱정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쌀 수입을 좀 더 늘리는 거, 또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 압박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거론이 안 됐다는데 정말 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도 문제 제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의 합의 내용을 봤을 때 대미 투자 중심, 그다음에 어떤 미국산 제품 구매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히고 우리가 우려했던 소고기라든지 쌀 시장 추가 개방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고기나 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개방이 돼 있고 그리고 추가 개방을 하는 것이 미국 측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0개월 원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됐을 때 한국 내에 갖고 올 수 있는 정치적 혼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고기 시장에서는 수입용 시장에서는 어떤 미국산이 절대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조금의 더 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이미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그러한 현상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정치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느냐, 역풍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미국 내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국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협의가 끝났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비중을 두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어떤 국내적인 요구, 미국 내 요구에 따라서 문제 제기는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질 의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농축산물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했지만 러트링 상무장관이 그런 얘기는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 시장 개방을 원한다.
계속해서 그걸 강조를 한 걸 보니까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업 협력 참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계기를 했잖아요.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 이번 회담에서도 이제 조선업 좀 구체화가 좀 돼가고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조선업. 그렇죠. 이미 저기 마스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상무장관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또 확실하게 미국에서 배를 만들고 또 미국 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또 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벌써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전하기도 좀 편하고 사실 미국의 조선업이라는 게 뭐 이미 거의 뭐 경쟁력을 잊어버려서 1년에 배 한 대 만들기조차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수주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미국의 그 조선업의 그 시장 점유율이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가장 그나마 의존할 수 있는데 직접 와가지고 조선소도 지어주고 또는 뭐 있는 조선소 인수해가지고 같이 미국인을 또 고용해가지고 또 배를 우리 갖다 배를 만들어준다고. 또 사겠다는 표현도 정확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좀 사줘야죠. 우리가 또 이렇게 수출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대결에서 군함 유지 보수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를 딱 제시하니까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었죠. 그리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그 협상 타결이고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합의로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협력 방안은 그렇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이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역할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뭔가 좀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한미 동맹의 조금 개념 현대화로 바꿔나가는 거 이런 부분도 조금 얘기는 있었을 텐데 우리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명확한 대답변, 명확한 얘기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이 관세 협상을 구체화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선방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는 특히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 즉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의 균형제 역할을 하는 것에서 이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기여하기 때문에 지역 기동군의 역할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미국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내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확대를 하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이제 한반도 방위에서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을 담보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대통령이 쓰신 것이 미래형 전략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여전히 핵심 균형제 역할을 하면서도 어떤 그 영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한국군이 메꿔줘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방위 태세를 위해서 한국군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걸 위해서 점진적으로 국방비도 증액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장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그 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서로 공동 합의문에 초안을 주고받을 때 미국 측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어느 정도 증액할 것인지 방위 분담금을 어디까지 증액할 것인지 무기를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만 회협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명시하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국 견제 관련돼서 압박이 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측 입장을 다 수용한다면 상당히 국내적 혼란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판까지 조율을 통해 가지고 합의문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 측과 어느 정도 입장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미국 측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협상을 회담을 마무리한 걸로 본다면 우리가 선방을 했고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미 간의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지만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는 명시하지 않았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그 방위비나 국방비 인상하는 얘기는 없었고, 네. 이제 이후에 그 CSIS라고 해서 대통령이 연설하실 때, 미국 국제 문제 전략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키노트 스피커를 했죠. 그럴 때 우리도 국방비 인상 진행을 할 만한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21세기에 이제 군사 그 대비를 위해서 미래 한국 군사력이죠. 위해 가지고 어떤 첨단 과학 기술 쪽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군사비 늘리고 국방비를 늘리고 방위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사실 또 오고 갔을 거예요. 사실 오고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혹시 조금 더 강한 톤의 어떤 합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전에 또 중국으로 또 특사 보낸 것들은 사실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우리 준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한미 정상회담 두 분의 평가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끝나는 걸까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보면 1년 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을 쓸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 관련해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에 앞서 외국인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것 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오늘부터죠. 서울시 전역,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 그동안 외국인들이 워낙 이걸 많이 산 겁니까?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투기 어느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약 전체 인구 중에 2%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전체 거래의 약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 아주 과한 그런 퍼센티지는 아니지만은 지난달부터 뭐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좀 그리고 또 전격적으로 시행도 지난주에 얘기하고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요. 원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4개 구지만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는 서울 전체 지역하고 네. 그리고 경기의 약 23개 그 시, 군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인천도 7개 구를 다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 사실상 거의 전역이 1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입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뭐 갑작스럽게 굉장히 강력한 전격적인 그런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규제가 똑같이 본다면 더 강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국토부가 이게 뭐 좋게 보자면은 외국인의 그런 가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좀 센 대책을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센 대책을 내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소위 수도권 서울 주택가격이 올랐던 게 외국인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것을 2017년에 그때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여러 채 사면서 시장이 앙등한다라는 그런 국토부의 분석과 함께 여러 정책들이 이후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만 흘러가면서 국토부가 진짜 주택 시장의 그 상승 요인이 뭔지를 오해하는 일이 좀 있었다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인 대상 정책이 세게 나온 것은 뭐 일부 환영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외국인에 너무 매몰되어서 대책이 계속 낼까봐 하는 그런 걱정도 일부 있습니다. 네. 집값이 오르는 게 과연 외국인 때문이냐? 그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뭐 주식과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땅은 부동산은 제한된 토지니까. 그러나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예. 국내 주식 많이 사기를. 부동산도 외국인이 와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 자산을 좋다고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외국인이 뭐 1년에 5천 건 가량 거래를 해도 뜯어보면은 서울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거주를 많이 하시는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집도 사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세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오히려 자국 내에 그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택을 좀 사는 거를 지금 너무 무리하게 막은 감이 없지 않고요. 다만 뭐 실거주로 들어오실 분들은 사는데 여전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투자 목적으로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627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지금 집값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집값 상승률도 많이 둔화됐는데 혹시 집값이 이게 떨어질 조짐이 있습니까? 뭐 소비자 심리 지수는 더 부동산 심리 지수는 올랐다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좀? 지금 627 대책이 나온 지 2달 됐는데 시장이 정말 2달 만에 어떻게 보면 627 대책에 굉장히 적응을 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627이라는 건 결국 대출을 6억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대출 상한제와 같은 정책이었는데 대출을 그만큼 받지 않아도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모든 자산들을 정리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똘똘한 채를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이 지금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득이 좀 많은데 대출을 과잉으로 받아가지고 집을 사시는 게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주택가가 가장 높은 5분위, 4분위 지역들의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예. 역설적으로 6억 대출 받고 집을 살려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 대책이 잘 작동하다 보니까 또 12억대 언저리에 있는 주택 가격으로는 또 매수세가 많이 붙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즉 어느덧 2달 만에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627에 좀 적응을 해버린 그런 느낌이 된 것 같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이 주간 동향이지만은 0.08 정도가 나오는 0.09 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주 마음에는 안 드는 거죠.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는 여전히 상승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보기에. 네. 그리고 결국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마이너스로 나오고 수도권은 0.09로 나오고 그리고 서울에서 주택 고가 지역은 0.1을 넘어서 나오니까 강도는 약해졌지만은 패턴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627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다시 가기보다는 정부는 그래서 국토부가 주축이 되는 공급 대책과 함께 한 번 더 수요 대책을 초과적으로 더 낼 것 같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요 대책, 그럼 공급 대책에 앞서서 수요 대책이 또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마침 한국은행이 오늘 8월달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 1년은 네. 집값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늘고 있으니까 네. 수요 대책을 더 내놓는다면 세금일까요? 예, 그 장기적인 수요 대책은 세금 대책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주에 그 정책실장이 미국으로 방미하기 전에 대통령실 정책실장. 네, 정책실장 발언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이 정책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거고 정책의 제약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쓸 수도 있다고 시사한 거잖아요. 네, 세금을 안 쓴다는 거를 제약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발언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세제 정책이 수요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627로 대표되는 수요 정책은 결국 대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LTV, 뭐 DTI, DSR, 그다음에 대출 총액 제도라든가 아니면 전세 대출을 DSR로 포함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다 보니까 임대인 DSR로 포함하는 제도라거나 국정위가 논의했던 여러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627로 수요 대책 냈으니까 국토부가 공급 대책 낼 거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네. 막상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뭐 몇만억가 나오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큰 관심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네. 많이 분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3기 신도시 하실 거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할 거고 또 공공기업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거를 할 거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다 알고 있다는 프로젝트 얘기예요? 네, 이런 걸로 할 건데 공급은 근본적으로 공급 정책을 내더라도 그게 준공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예, 당장보다는 소위 3년에서 5년 이후에 영향을 줄 거라서 지금 큰 관심이 아닌데 수요는 당장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난주부터 좀 바뀌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8월 말 9월 초에 공급대책 늦어도 공급대책 내겠다는 게 김인도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예. 그 공급대책을 여러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공급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요 대책까지 같이 엮어서 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627 대출 규제 2달이 되는데 여전히 집값 오름세가 좀 이어진다 둔화는 됐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우니까 네. 아까 수요 대책이 나온다면 그러면 전세금을 DSR에 포함시킨다거나 몇 가지 후보들이 좀 있습니까? 시장에서 네, 지금 예상하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결국 수요 대책들은 대출이 6억 원 제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출 이거. 6억 원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투기과열 지역이나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 4개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역을 확대할 거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좀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그 가액을 좀 더 낮춘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금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예. 세제의 경우에는 당장 일주일 만에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세제는 빠질 거라고 보지만은 예.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서 집단대출이랑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집단대출과 집단대와 전세대출. 전세대출 중에서 특히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금융대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이게 상당히 그 전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고 있지만 네. 이미 627에서는 그 전세 대출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비율을 종전 90에서 80으로 내렸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더 낮추는 형식으로 보증 비율을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아예 DSR로 넣어서 예. 그 차주가 전세 대출을 받는 거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서 전세가 앙등을 좀 막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DSR로 적용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임대인이 결국은 만약에 3억 전세를 내고 있는 임대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3억은 결국 돌려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돌려줘야 될 돈 3억에 대해서 뭐 4% 금리라고 하면은 1,2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 1,200만 원을 임대인의 자기의 DSR 한도에서 차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전세낀 갭매수를 무한정하는 걸 반복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가 과거에 한 번 됐었고 전세 대책이 포함이 돼가지고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집값 안정세가 원하는 수준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수요 또는 세금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네요. 전세 대출을 말씀하셨으니까 최근 이제 매매 거래량이 줄면서 아무래도 매매 위주의 거래량이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와 월세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 거래 중에서 전월세 비중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특정 기간에는 월세 비중이 많이 넘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월세화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B아파트와 아파트로 주택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B아파트 월세와는 이미 75%를 넘었었습니다. B아파트는. 네, 그게 2년 전에는 60%였기 때문에 15%포인트 올라간 거고 전세 사기 사건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월세화는 45%였기 때문에 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전세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아파트도 한 4에서 5%포인트 월세가 좀 올라갔거든요.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별로 없었지만 올라간 것은 아마도 그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그냥 임대인에게 예치해 두기보다는 그거를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전세 사기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세가 더더욱더 갱신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 같으니까 이 전세 임차인이 나가면 다음 전세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그 전세를 갱신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생 임대인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전세낀 갭매수를 했던 임대인도 전세금을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동결시키고 있다 보니까 전세가 갱신 계약만 되면서 신규 계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을 했고 신규 전세 거래가 거의 없고 나오는 임대차는 다 월세만 나오다 보니 지난 한 2달간은 월세 거래 비중이 좀 높아진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과거 45대 55에서 50대 50으로 월세가 반반 정도 됐고 다만 저는 추세적으로는 월세화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전세와 관련한 그런 대책 규제를 내게 된다면은 그게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내고 나면 정말 생활이 좀 쪼들리잖아요. 네. 상당히 주거비 부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쉽지 않겠어요. 월세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그래서 주거비가 월세화가 되는 부분에 주거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젊은 층들에게는 또 전세라는 게 목돈 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대출을 통해서 마련했는데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약 시장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서울 청약의 경우에 7월이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88대 1. 좀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새로 나오는 건 줄고 분양가는 올라가니까 청약 열기가 조금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근데 88대 1이나 거의 뭐 100대 1은 사실은 아주 높은 청약 경쟁률이고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청약 경쟁률은 1대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뭐 소위 거의 10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청약 경쟁률이 어쨌든 높게 나오는 이유는 새 정부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신축에 대한 선호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도 새 아파트와 구축 간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앞으로 5년간 정비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 가지고 올라가기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서울 내 청약은 앞으로도 인기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서울 외 지역의 청약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양극화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했지요. 시세와 괴리가 너무 크다. 주변 집값을 폭등시킨다.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고치겠다는 의지인데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는 건지 이게 집값을 올리는 뭐 주범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발언은 6월 19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회의록이 8월에 공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 원래는 LH의 토지 분양 매각 방식이 그게 LH 스스로 토지 가격을 올리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야만이 LH가 수익이 개선되는 형식으로 뭐 말 그대로 소금물을 먹는 형태로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야만 그 기관이 존치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치라는 차원에서 민간이 토지를 벌떼 입찰해서 들어오고 그걸로 주택을 분양하고 분양가 상한제 없이 그냥 막 분양을 하기 때문에 소위 로또 청약이 발생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청약을 하니까 로또 청약이 발생을 하고 이런 걸로 시장이 과열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다 디벨롭이 됐지만은 LH의 향후 뭐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택지는 분양보다는 임대 형식으로 토지 임대부 형식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연중에 벌써 시행사도 민간 시행사들이 PF 위기 3년 동안 다 도태가 되었고 정부가 시행을 하는 프로젝트 리츠 시행 시대로 이제 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는 토지를 임대를 하고 정부는 그거를 시행을 하고
하면서 과거에는 택지 공급만 공공이 했다면은 지금은 건물 공급을 공공이 하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들 공급을 공공이 하는 그런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2달이 지났는데요. 많은 부동산 시장 어떤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스타일 때문에 우려가 컸는데 돌발 상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겨냥해 숙청, 혁명 같은 발언을 날려 당황했지만 해명이 잘 됐습니다. 기업들은 회담 전후 1,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를 100대 이상 사기로 했고 조선업 협력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업이 원군이었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